김영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네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편하게 읽고 강의하도록 하죠. 사업식 인가와 시공자 선정. 재건축 재개발도 강의하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는데 중요한 것만 한 거죠. 조합 설립하고 사업식 인가하고 발전 계획하고 이제 착공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업식 인가 이후에 분양 신청 절차를 것이죠. 이때 분양을 받겠다라고 하면 이제 계속 조합원장이고 안 받겠다라면 수용을 당하든지 매도 청구를 당하든지 이렇게 되죠. 분양 신청을 거기서 하고 발전 계획하고 이제 이주철과 착공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사업식 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합니다. 여기서 시공자 선정하는데 서울시 이외에 다른 경기도 다른 곳은 여기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죠. 조합만 설립되면 곧바로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시공자는 재건축 재개발에서 가장 큰 협력 업체이기 때문에 시공자가 선정됐다는 것은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 이 재개발 재건축 현장은 시공자가 선정될 정도로 장래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공자가 여기 물색을 하고 들어왔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 지역이 균형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시공자가 있으면 시공자가 직접 자금을 대여합니다. 아니면 그 금융 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하고 금융기관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시공자 선정이 사업식 인가 이후에 된다면은 돈이 풀리는 시점이 굉장히 늦어지잖아요. 미리미리 돈이 풀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 서울의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에 일하는 협력업체들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 받고 시공자 선정 이후에 다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2단계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매도 청구 소송을 하는 변호사들은 제가 이걸 해야 녹음이 좀 잘 되겠구나. 조합 설립 사업식 인가 관리처분이 있는데 시공자 선정을 서울시에서는 사업식 인가 이후에 가능하고 서울시 이외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이후에 곧바로 시공자 선정이 가능해서 시공자 선정이 되면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것이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사업식 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죠?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에 의해서 사업식 인가 이후에 비로소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일하는 각종 업체들, 매도 청구 소송을 하는 변호사라든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라든지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돈을 유용비를 못 받고 나중에 시공자가 선정되면 시공자의 그 입찰 보증금이라고 입찰 보증금이 나와요. 이 보증금을 넣어놓고 입찰을 들어간 다음에 선정이 되면 이게 대여금으로 전환이 되죠. 대여금으로 전환이 되면 이 대여금을 이런 데 각종 업체에다 다 뿌려주죠. 그래서 이걸 바라보기 위해서 거의 외상으로 이렇게 일을 합니다. 변호사들 죽으라고 여기서부터 외상으로 일을 하고 매도청구 소송도 외상으로 다 외상으로 하는데 매도청구 소송 이렇게 하면 서부금지 가처분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서부금지 가처분을 하려면 또 돈이 들어요. 그 가처분하는 비용만 막 한 1억씩 들어가지고 가처분을 못 해줘서 소송 도중에 막 소유권 이전되고 그런 경우도 꽤나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돈 가뭄이다. 예전에는 시공자 선정을 이 앞쪽에서 했었죠. 앞쪽에서 했었는데 시공자 선정을 너무 앞으로 당겨놓으니까 초기부터 사업이 과열돼서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뭐 저기 PPT 보면서 이게 사업식 인가의 법적 성질 뭐 이런 건 그냥 아실 필요 없습니다. 보충행위가 이게 여기 사업 시행 계획을 하면은 여기 인가가 붙고 관리처분 계획 여기 인가가 붙고 여기 조합 설립 인가가 붙어요. 이런 인가는 되게 보충적인 것으로서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보조적인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계획, 사업식 계획이 중요하고 이건 보조적인 겁니다. 효과를 완성시켜주는 거. 근데 조합 설립에서는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지 이거는 소송 대상도 아니다. 조합 창립총회 이건 소송 대상도 아니다 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어떤 그 행정청이라는 공적 주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허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만 인가가 중요하고 나머지는 보조적인 인가다. 소송 대상은요 주로 인가가 소송 대상인 게 아니라 관리처분 계획, 학수인 계획 여기서는 조합설립 인가가 소송 대상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소송 대상은 되긴 되지만 별로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사업수익 인가는 보충행위다. 보충행위. 별로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변호사들만 보면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사업수익 인가는요. 그런데 이런 효과가 있어요. 다른 법률의 인허가 의제. 요게 중요합니다. 공익사업법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재개발의 경우에는 사업수익 인가 이걸로 인해서 비로소 수용이 가능합니다. 수용. 재개발에서는 관리처분이 있어서 수용이 되는 게 아니라 사업수익 인가가 있기 때문에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재결 무효나 취소를 구하려면 그 전 단계인 사업수익 인가의 효력을 다져야 됩니다. 사업수익 인가 수용재결의 근거가 된다. 그 사업수익 인가와 부관 되게요. 저도 이제 그 행정청에 자문변호사를 하고 있지만 사업수익 인가를 하면서 여기다 부관을 붙이죠. 자꾸 이런 거에다 부관을 붙이는 데도 많이 있어요. 원래 부관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남용하는 경우가 많죠. 부관에는요 조건과 기한이 있는데 뭐뭐뭐 할 것, 대신 뭐 할 것. 이 조건은요 이걸 해야만 이게 효력이 있어요. 근데 조건을 성취 못하면 이게 효력이 날라가 없어져요. 효력 발생 안 하는데 기한이 아니구나. 부담입니다. 부담. 뭐 착공시까지 협의하여 뭐뭐뭐를 취득할 것. 나는 부담. 부담을 이해 안 하면 부담에 대해서만 그 법적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조건을 성취 못하면 이게 더 효력이 중단이 되죠. 근데 부담은 뭐뭐뭐 할 때까지 돈을 얼마를 내서 취득할 것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부관만 따로 소송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 그림 그려놨는데 시공자 선정의 시기, 조합설립 인가 등기하고 이때 시공자 선정이 원래 가능하고요.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사업시 인가 계획 이후에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여기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서울시는 요때 시공자 선정이 가능한데 이제 이 서울시의 경우가 아닌 경우를 말했습니다. 시공자 선정하고 가계약서 작성하고 본계약서 작성하는데 이 가계약은 계약이 아니냐? 이것도 계약입니다. 계약이고 이것도 엄연한 계약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어요. 예약이 아니에요. 예약. 보통 이제 법률가들이 예약과 본계약이 있는데 예약, 본계약 이렇게 합니다. 예약은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것을 예약이라고 하는데 이건 예약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계약입니다. 근데 이 정확한 용어는요 그냥 1차 계약이에요. 가계약은 1차 계약, 본계약은 2차 계약 이런 셈입니다. 가계약만으로 완전한 효과를 발생합니다. 그런데 보통 가계약, 본계약으로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계약을 하는데 그것은 사업주의 인가고시가 나고 나서 뭔가 상황 변경이 생기기 때문에 틀림없이 상황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 변경에 따라서 수정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계약, 본계약으로 이렇게 쓰는 것인지 가계약은 이것으로서 효과가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서울시의 경우는 여기서 시공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본계약서를 또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자, 이주철거 착공 요즘은 저게 문제가 되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금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을 해야 돼요.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주의 인가고시하고 시공자 선정하고 시공자하고 계약 체결한 다음에 분양 신청하고 관리처분 인가까지 지금 초스피드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 서울 시내 재건축 조합들이 꽤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두 달 전에 사업시 인가고시하고 시공자 선정이 된 조합들은 시공자하고 시공자가 요 다음에 선정이 됐어요. 시공자 선정 중에 그 다음에 선정되고 난 다음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계약 체결해야 되는데 거기서 실랭이를 벌입니다. 시공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시공자 선정총회에서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으니까 룰루랄라 이제 계약서는 아직 안 썼지만 선정자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갑질을 시작하는 거죠. 나 이제 볼일 다 봤어. 여유 있게 이제 조합하고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조합은 갈 길이 멀어요. 빨리 이 분양 신청하고 이것까지 끝내야지만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법률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갈 길이 바쁘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시행들을 많이 벌이고 있고, 만약 이렇게 해서 관청객이 늦어지면 누구 탓이냐? 시공자 탓이냐? 우리 탓이냐? 지금 시행들은 엄청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공자 선정 절차를 이거 보시면 국토교통부 2016년 4월 8일 고시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신문 공고 10일 후 현장 설명회하고 20일 후 입찰서 접수 및 개봉, 그 다음에 대의원에 통과하는데 대의원에 이 절차가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대의원에 여기 통과하죠. 요 대의원에서 어떤 시공자를 할 것인지가 대부분 여기서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시공자 선정할 때는 시공자들이 대의원을 뽑아가죠. 여러분이 여기 지금 한 15명 정도 있는데 여기가 보통 대의원들이 한 60명 정도 되는 조합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대의원을 상당수 60명 대의원 중에서 한 35명 이상 포섭을 하면 그 시공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시공자가. 이 대의원에서 이제 주로 이제 민의가 결정이 됩니다. 총회는요, 결국은 다 짜고 치더라고요. 다 짜고 칩니다. 그냥 뭘 알겠습니까? 솔직히 다 까놓고 말해서 그냥 민중은요, 뭔데? 그래. 이미지로 그냥 찍어버리죠. 이미지. 현대? 삼성 매면? 오케이. 무슨 삼성 매면 되는 거야? 오케이. 찍죠. 그리고 주로 빅마우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 하자 하면 거기 하는 거죠. 서면결의서라고 해서 부재자 투표 같은 것도 있죠. 부재자 투표는 당신 그 총회 때 못 나오니까 지금 내가 종이 하나 줄 테니까 지금 여기서 찍으세요. 찍어서 투표 발송하는 거죠. 투표 발송하는데 조합의 관계자가 나와서 찍으시죠. 투표 발송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가 많은데 사적으로 그걸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조합장이라고 칩시다. 조합장이에요. 여러분들 총회에 나와야 되는데 총회에 나와서 이제 의결해야 되는데 바쁘잖아요. 바쁘시죠? 투표용 여기 있습니다. 찍으시고 발송하세요. 아니 저한테 주세요. 일봉에서. 조합 관계자가 받아가는 수도 있는데 이분이 현대산업개발에서 사주를 받은 분이야. 이분이 막 그냥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는 거야. 당신 누구야? 나 조합원인데 바쁠 것 같아서 그냥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체국에서 발송을 해요. 우체국 발송이야 누가 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바쁘면. 그러니까 친구로서 가족이 일어나서 우체국 발송한 것이 나오는 거죠. 사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걸 해요. 그 막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거 막을 수 있나요? 그거 증거가 없어요. 그거 누군가 뭔가 했는데. 자, 그래서 대의원회하고 합동 설명회 2회 이상 하고 총회의결 과반수 조합원 청소에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되는데 조합원이 1000명인데 1000명이면요 500명이 직접 와야 돼요. 반드시. 보통의 총회는요 1000명이면은 100명이 직접 오고 나머지는 다 그냥 서면결의서 대체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400장, 500장이 다 서면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서면으로 끝나는데 이거는 500명이 직접 참석해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공자 선정 절차에 가보면은 초등학교를 하나 빌려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와서 딱 가면은 그 도우미 아가씨들이 쫙 도열을 해가지고 이런데요. 이렇게 딱 이렇게 초등학교 문이 이렇게 들어오면 막 안녕하십니까 막 인사를 하고 난리가 나요. 한 뭐 키 65되는 그런 아가씨들이 막 양쪽에 쫙 도열해 있어요. 난생 처음 이런 20명의 여자분들한테 인사받아본 적이 있나요? 거기가 지나가다 보면 되게 민망하면서 눈치 뿌듯해요. 인사하고
그것도 다 짜고 치더라고요. 그것도. 자, 그렇게 총회를 해서 총회에서요 무슨 뭐 냉기 세트도 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줬다라는 것이 나오는 건 다 불법행위잖아요. 불법행위인데 이거 누가 주는 거냐? 일단 조합에서 주고 그 비용은 당선된 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법을 다 빠져나가죠. 당선된 자가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데 일단 조합이네. 당선된 자가 그걸 다 내요. 그리고 계약 체결 3개월 이내에서 합니다. 총회 의결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지루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대의원회에서 계약 체결을 해버리는데 제가 누차 얘기하는데 여기서 도장 찍어버리면 안 됩니다. 도장 찍어버리면 이거 도장법 위반이에요. 도장 찍는 순간 도장법 위반. 보통 그러죠. 총회에서 A 업체를 선정했어. 선정했건 제5호항건 시공자 선정했건 선정했어. 6호항건 선정된 시공자와의 계약 체결의 대의원에 위임했건 해서 6호항건에서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업체와 협상을 해서 대의원에서 결론 내려서 도장 찍는다라고 대의원에 위임을 하는데 그 위임 자체가 위법이에요. 위임 자체가 보통 다들 그러죠. 총회에서 위임했는데 아니 위임 안 돼요. 대의원에 보통은 다 위임이 되지만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은 위임이 안 돼요. 그러면 시공자하고 평당 단가 뭐 500만 원, 400만 원 다 이미 얘기가 됐는데 얘기가 돼서 조합원이 얼마를 부담할지를 다 감을 잡은 상태에서 우리 평당 단가 얼마인지 아는 상태에서 뒤처리만 대의원회가 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아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총회에서 여기서 선정이 됐어요. 여기서 선정이 됐는데 이때는 평당 단가가 뭐 430만 원이니 뭐니 이것만 결정되어 있지 실제 선정된 다음에 계약 체결할 때까지는 수많은 협상 과정을 거쳐서 여기서 뭐 마감자가 어떻고 이렇게 구축날 줄 해요. 여기서 비용 차이가 또 몇십억 나요. 수십억 차이가 나요. 협상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거든요. 여기서는 대략 얼마일 줄 알았는데 그게 또 달라져요. 달라지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체결하는 것도 또다시 총회. 그냥 계약서에 초안을 올려야 돼요. 초안을 올려서 또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도장 찍어요. 안 그러면 그 도장법 위반입니다. 무조건요. 도장법의 취지는 조합원들이 돈 내야 될 것은요. 총회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통과가 된 다음에 도장 찍어야지. 도장 덜 찍어놓고 올려. 이거 뭔데 이거 도장을 찍어? 뭐 총회에서 선정됐잖아요. 선정만 된 거예요. 시공자는 선정만 됐을 뿐이지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장 찍으면 안 되고 도장 찍어서 올리면 도장법 위반으로서 조합장 자격이 박탈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도 이런 말 하죠. 총회에서 선정될 때 여기다가 계약서 초안을 다 집어넣어서 그 계약서 초안까지도 조합원들이 보고 다 통과시켰는데 그런데 뭘 그러냐? 아니 그건 초안이고 나중에 확정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만 해도 몇 수십억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도장 찍으면 안 된다. 근데 도장을 안 찍으면은 시공자가 돈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시공자는 도장을 찍어야 돈을 빌려주죠. 도장을 찍어야 돈을 빌려주는데 입찰보증금은 뭐 차치하고라도 또 방법이 있어요. 도장을 찍되 계약서 맨 말미에다가 이 계약서는 총회에서 의결되어야 비로소 유효하다라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렇게 해두면은 그래도 조합장이 도정법 위반으로 잡혀갈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최근에 검찰에서요 도정법 위반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강화를 시켜놨어요. 근데 꼭 보면은 사법기관이 하는 짓 보면 맨날 보면 뒷다리 잡죠. 도둑놈이 설칠 때는 안 설치다가 뭐 도둑 요새 많다며 하면서 뒤에서 잡으면 엉뚱한 사람 걸리죠. 꼭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도둑이 한참 큰일 났네 이거 문제네 라고 할 때는 이 말이 안 들어요. 와가지고 나중에 쓸데없는 사람만 불쌍한 사람만 다 잡아가고 이 문제가 또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도정법 위반이라는 것인지를 잘 모르던 때였어요. 굉장히 몰랐어요, 여러분. 아, 이게 이런 미세한 차이점이 있어서 이게 도정법 위반이라는 사실 다 사람들이 모르고 했을 때 그때 검찰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 5, 6년 전에 남들 다 이렇게 했어요. 다 이렇게 했고 문제가 안 됐는데 최근에 이게 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럼 좀 이렇게 샅샅이 뒤지고 이제 조사하고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근 거를 처벌해야지. 5년 전에 걸 잡아다가 해요. 그때는 아무런 간념이 없었을 텐데 이제 와서 5년 전에 것을 잡아 최근 걸 잡아야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미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로서 업계에서 활동할 때 가장 힘든 점이 뭐냐면 저는 법률적으로 딱 보고 조합장님 이사님 그거요 이거 이렇게 되면 법률 위반이 되는데요 라고 하면요 그분들 뭐라고 하냐면요 컨설팅에서 그런 말 안 하던데 컨설팅에서 사장님 이거 문제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구역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죠. 이게 컨설팅 회사 그 사장들은요 자기가 맡았던 서울 시내 뭐 대여섯 군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매우 잘한대. 많은 경험을 했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매우 전문가야. 변호사님 뭐라고 하는데 그건 기우고요. 사실 실정을 보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의결해내 너는 괜찮습니다라고 나름대로 뭔가 배우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다 옛날 얘기예요. 보면 항상 옛날 얘기. 그런 비전문가들이 뭐라고 떠드는 건 다 3년 전, 4년 전 얘기, 1년 전 얘기. 그런데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최신의 흐름과 이게 그것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아니 작년에 그랬다고 해서 안 그럴 수가 없거든. 우리는 내년, 내명년을 바라보는데 그 사람들 3년 전 얘기를 하고 계속 똑같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맨날 우리는 미래를 예견을 하면 과거를 가지고 그게 아니래. 변호사님 뭘 잘 모르셔서 그런데 현장을 잘 모르시는구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1, 2년 뒤에 저희 말이 맞죠. 그러면 진작 얘기하지. 얘기했잖아요. 좀 더 세게 얘기하지. 우리가 뭘 압니까 변호사님? 전문가가 우리를 말렸어야지. 말을 해도 안 들어놓고 좀 더 세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또 뭐라고요? 정말 돌아버리겠어요. 항상 주변에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절대 믿지 마시고 저희 변호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분들이 의뢰인 중에 변호사님 제가 말이죠. 재판이라는 게 이럽디다 하면서 제가 무슨 재판으로 5년 동안 법을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재판이 이렇더군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막 장광설을 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법률 얘기만 나왔다는 그 얘기예요. 모든 사람한테 그걸 더 씌워. 그건 말이야 내가 겪어보니까 이렇더라. 마치 병원에 한번 간암 수술 한번 받았다는 사람이 병원에 대해서 다 알아. 근데 간암은 무수한 병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얼마나 또 다양한 게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 자기가 다 아는데. 자, 계약직을 통상 대의원에서 하는데 함부로 도장 찍으면 안 된다. 도장을 찍어야 할 때는 나중에 조건으로 의결됐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걸로 다 걸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이게 그 조합원들 이런 거 가지고 고소를 안 했는데 요즘은 연구를 해서 고소해요. 설마 이런 것까지 한다니까요. 설마. 자, 시공자 선정 기준 일반 경쟁, 제한 경쟁, 지명 경쟁으로 하는데 지명 경쟁은 이제 조합원 200명 이하인 정비 사업으로 하나고 지명 경쟁은 이제 너 입찰해 라는 것이 되고 짜고 치고 하는 것이 가능하죠. 내년부터는 변호사 모모들도 다 이렇게 경쟁 입찰을 한다고 하는데 피곤해 죽겠어요. 대의원회는 총회 상장할 6인 이상의 건설업자들을 선정해야 된다. 이거 보면은요, 여기서 한 8개 업체가 이제 입찰서를 접수했다고 한다면 8개 중에서 6개 이상을 총회 상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8개 있으면 6개를 꼭 올려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4군데밖에 안 들어왔다 친다면 4군데를 다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5인 이하인 경우는 모두 다 상정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6명에서 8명 들어서면 6명 이렇게 다 안 되죠. 6명 이상 상정해야 된다. 5인 이하면 모두 상정해야 된다. 그런데 이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3군데가 입찰을 했어요. 근데 조합장이나 이사들이 보기에 다 비리비리해. 우리 구역은
롯데, GS, 삼성, 레미안 이런 정도가 와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데가 아니고 2군, 3군 합체가 들어왔어요. 그런 데만 3군데가 들어왔어요. 이거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회의에 빠지죠. 안, 3군데가 들어왔는데 아예 안 해버려. 파손해버려.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 썰이 2가지로 갈려요. 5인 이상으로 들어가면 모두 상정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다 상정해야 되느냐? 상정해야 된다. 되면 반드시 중간에 컷해버릴 수가 없다 라는 썰이 있고, 또 하나 썰은 그건 올리려면 다 올리란 얘기지, 5명 이하로 오르면 5명 중에서 2군데 3군데 뽑아서 올리지 말고 5명이면 5명은 무더기로 다 총회에 상정하라는 얘기지, 올리기로 결정했을 때 전부 상정. 근데 올리기로 안 하면 전부 상정하지 않아. 그거 가능해. 어느 설입니까? 국회에서는요, 무슨 뭐 국회 건설교통문과위원회에서 뭐 무슨 법안을 만들었어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얘가 안 해. 우리 총회에 올리지 마. 그래서 스톱 시킬 수 있나요? 국회에서는 그거 가능하죠? 중간에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밑에 대리 과장 차장이 쭉 올라가는데, 야 이거 사장님도 보고 하지 마. 다시 해요. 이렇게 중간에 자를 수 있느냐? 무조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사장한테 가야 되느냐? 가서 빠꾸 맞아야 되느냐? 어쨌든 간에 총회까지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사건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사건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중간에 멈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멈춤을 당한 그 건설업체는, 야 왜 총회까지 갔어야지, 총회까지 갔어야 할 우리의 그 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조합원은 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총회에서 한 표를 던지고 싶었는데 왜 이 판을 깨버리지? 라고 이제 반대하는 조합원도 있었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나 안 해버릴 수 있다라고 전주지방법원에서 판단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안 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조합이 결정권을 가진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별 재미없는 시시한 건설사들이 들어왔는데 이거 끝까지 가야 됩니까? 그럼 누군가를 선정해야 돼? 이 비리비리한 얘를 꼭 선정해야 돼? 나 이 싫은데? 나 이렇게 하느니 안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 무슨 서울 서초구에 있는데 1군이 들어와야 되는데 서초구에 1군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가끔 자기들끼리 짜고 엿먹이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다 가지 마. 걔를 바보 만드는 거죠. 값을 떨어뜨리고. 그럴 때는 안 할 수 있어야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6인 이상을 상정, 5인 이하의 경우 대의원의 총회 상정을 포기할 수 있는가? 전주지방법원에서는요, 총회 상정하지 않고 시공대 상정안을 폐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결정문인데, 위 시공대 선정 기준이 시기조는 입찰에 상관없이가 2인이라고 하여 대의원의 의견을 거치지도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총회에 상정할 것을 강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이 아니다. 대의원에서 우리 못해, 대의원에서 이거 안 해 라고 의결 자체를 거부해버렸어요. 나 이런 거 안 해. 이 말 들어보면요, 진짜 굉장히 어렵게 써놨는데, 상정 요건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대의원회에서 꼭 총회로 넘기기로 결정해야만 넘어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교수님, 그 사건은 애초에 입찰 공고상에 그 참가 자격 조건을 구체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사건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못 지켰으면 그냥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입찰이 무효가 되는데, 그냥 별다른 큰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웬만한 건설사는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커트라인이 낮았어요. 근데 다 거기에 맞아요. 그래서 다 올라왔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양 이상해. 때로는 그렇죠. 건설사들이 이 조합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 주요한 플레이어들이 빠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주요들이 빠지고 마이너들이 가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조합으로서 굉장히 난감하죠. 서울에서도 방배 5구역에서, 방배 5구역이면 서울 서초구에 있는 건데 굉장히 큰 데이고 좋습니다. 거기가 위치가 좋은데, 거기가 GLP라고 해서
GS, 롯데, 포스코의 연합으로 컨소시엄으로 시공자 선정이 되어 있어요. GS, 롯데, 포스코 나름 괜찮은 데죠. 근데 거기를 시공자를 해지해 버렸어요. 조합이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리고 새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GS, 롯데, 포스코가 이랬겠죠. 아니 우리를 잘라 감히? 주변에 연락을 했겠죠. 거기 새로 건설사 뽑는다는데 가지 말아주세요. 업계에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서로 다 경쟁하고 하지만 삼성물산 뭐 다 경쟁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당했는데 방배우가 한번 줄까? 하지만 입찰하지 마 하고 할 수 있겠죠. 네. 카르텔. 그래서 실제로 빵꾸가 뻥뻥 나요. 다시 시공자 다시 뽑습니다 하니까 아무도 안 와. 주요 플레이들이 아무도 안 와. 이상한 애들만 와. 그러다가 가끔 이제 그 카르텔에서 벗어나 아니 나 할래라고 또 이제 배신 때리고 가는 사람도 있겠죠. 방배우 오브에 실제로 그랬다고 저는 단언은 못하지만 썰이 무서워요. 썰이 많아요. 해지 당한 시공자들이 저기 연목이겠다. 가지마. 이런 경우가 꽤나 돼요. 아무튼 잘리는 업체들이 못 가게 재뿌리는 경우가 꽤나 있다고 하더라. 방배우도 그런 소문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랬는지 어땠는지 별 볼 일 없는 시공사들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조합원들에 제공해야 되고 홍보 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인터넷 홍보 등을 포함한다. 이를 할 수 없다. 자, 그다음에 총회 의결은요. 총회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되고 대리인이 참석할 때는 직참으로 봅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서면 의결권 행사는 이게 거의 다 엄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시공자와 가계약 체결할 때, 자 이미 선정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표준점검의 의건 미리 총회 인준을 미리 두번 쓰네. 미리 받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주택 재건축 표준점검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거 이걸로 봐야죠. 이 마우스 보이죠? 재건축 표준점검 보면요. 시공자 선정 미결 조합은 사업소 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1항 규정에서 선정된 시공자와 업무범위 협의한 후 미리 총회 의결을 거쳐 총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계약 체결하라고 써있죠. 분명하게 써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주에도 그렇게 써있습니다. 미리 총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 총회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은 공사 도급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원들은요 도시정비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85조 5호 위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85조 5호는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조합원 단체 구성원들에게 우리 돈이 나간다 이거죠. 돈이 나가면요 총회에서 예산으로 미리 잡아놓거나 아니면 당일 총회에서 의결을 하거나 예산으로 미리 잡아놓거나 총회에서 의결하거나 이 절차가 먼저 있은 다음에 돈이 나가야지. 돈 나갈 거 먼저 계약서 찍어놓고 나중에 이거 좀 추인해 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다 그 처벌 대상이에요. 근데 다 이렇게 해왔어요. 나중에 추인 받으면 되지라고 해서 다 해왔는데 다 걸려요. 그래서 요즘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조합 임원은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장이 자동으로 날아갑니다. 그냥. 근데 여기서 선고라 도정법에서 선고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확정을 의미합니다. 제1심 판결에 선고받았어요. 자, 1심 판결에서 조합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은 150만 원 선고받았어요. 그러면 조합 임원 자격이 자동 상실이냐? 실무상은 그렇게 보지 않고 항소심까지 가서요. 확정될 때, 확정이 벌금 80만 원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 조합 임원 자격 유지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80만 원짜리 3개가 나왔어요. 판결이.
하나의 판결에서 당신이 도적부 위반 1, 2, 3죄 다 하면 병합 가중을 해서 15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이제 조합장이고 조합장의 상실인데 한 달 전에 80만 원 벌금 받았어요. 그 다음 달에 70만 원 벌금 받았어요. 이거 150만 원인가요? 이건 안 되고 그거는 그냥 100만 원 이상이 아니라서 저 임원 자격 유지합니다. 유지해요. 자,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날라갑니다. 그런데 80만 원 받았어요. 80만 원이 확정됐어요. 그러면 총회에서 그걸 한번 심사를 할 수 있어요. 총회에서 이 사람은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요새 옛날에는 전혀 문제 안 삼다가 검찰에서 벌금 300만 원, 500만 원을 때리잖아요. 판사들도 검사가 벌금을 500을 때리면 그걸 300으로는 깎아도 300, 200으로 깎아도 그걸 80만 원, 50만 원으로 깎기는 좀 어렵잖아요. 심리적 저항감이 있잖아요. 판사는 당연히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이 사람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검사의 구형량이나 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의 판단으로만 결정 내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영향을 받아요. 검사가 500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50만 원? 좀 그렇잖아. 검사가 500을 했으면 내가 한 150 정도, 200 정도. 결국은요 100만 원만 넘어가면 무조건 저 이번 자기 상실해요. 국회의원 당선되더라도 뭐 선거 사무장 어쩌고 해서 얼마 이상이 국회의원 자기 박탈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100만 원이면은 그냥 다 날아갑니다. 요런 거 총회 요런 계약건이 총회의 의결이나 예산에 정해지지 않고 그냥 막 찍고 한 것들이 여러 개 겹치면요 500만 원, 600만 원 벌금 받아서 그냥 잘 날아가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조합에서는요 조합 임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죠. 이번에 법무사 계약이 있다. 법무사 계약이 있는데 기존 계약이 5억 원이야. 그런데 법무사에 추가 업무가 발생했어. 법무사가 이러이러한 일도 또 해준대. 그래 그러면 이게 용역비가 얼마지? 한 1억 정도가 더 나오는구나. 그래 이거 계약 수정 계약서를 작성해. 수정 계약서 도장을 찍어서 총회에 상정을 해. 그래서 총회 통과를 시켜. 이것도 법 위반이잖아요. 1억을 올려주면 총회 통과한 다음에 찍어야지. 찍어놓고 올려요. 그러면 조합장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여기서 도장을 찍은 행위는 총회에 올리기 위한 준비 행위죠. 자기는 준비 행위라고 주장을 하지만 누가 보면 준비 행위가 아니잖아. 왜 사장 결제도 안 받고 네가 이거 대외적으로 지급을 해버리겠다고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무 개념이 없는 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나 조합 임원들도 아무리 이거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해도 그래? 다 그렇게 하던데 다 문제 없던데 당신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가 항상 그 법률적으로 어떤 주의점을 말하면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을 20년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일 없었어. 그러니까 21년째 생긴 이 사람아. 20년 동안 그 일이 없어서 지금 생길 때가 딱 됐네. 그 항상 과거에 몇 년 그랬다는 말 진짜 그 말만 들으면 바보 같아. 그랬으니까 지금 생기지. 그게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아무 일 없었으면 지금 걸리겠구만.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판사 검사들이 그 판사실 검사실에 변호사들이 돈 5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전달하는 일들이 있어서 관행이 옛날에 그 다 미담으로 그냥 좋은 행위로 있었거든요. 그것도 걸리잖아요. 그것도 한 10몇 년 전에 의정부에서. 그래서 서울 지역에 어떤 분이 종로 그 피막골 이런 데에 PC방을 하러 들어옵니다. 그 피막골에 그 PC방을 하면서 권리금을 한 1억 내고 그 10년 전 얘기예요. 권리금 내고 인테리어하고 들어오면서 물어보죠. 여기 옛날부터 재개발 이야기 나오던데 재개발 안 될까요? 그러면 중개사 사무실에서 그러죠. 여기 재개발 이야기 30년 돼서 아직도 안 돼. 그러죠. 안 될 줄 알고 가죠. 바로 그 해 겨울에 재개발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돈 다 날려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쨌다는 얘기는 의미가 없고 우리 대한민국처럼 빨리 변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냥 순식간에 한다면 합니다. 걸려 들어갑니다. 이거 다 걸려 들어가요. 총회 인준을 미리 받아야 된다.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구나. 시공대 선정에 대한 분쟁. 이거 되게 유명한 건데
서울 북부지방법원 11년 2월 25일 상무총회 조합총회 결의 무효하기. 조합은 두 명이 원고로 소송을 넣어서 피고 태릉 현대아파트 주택재건 조정 사업자. 피고가 2010년 4월 25일 2시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구 국민회관에서 개최한 정기 및 시공사 사정총회에서 의결한 시공사 사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에 대한 결의 무효를 확인했습니다. 항소 취하로 원심 판결 확정.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시공자로 선정된 우승건설과 ZZ 물산. 우리나라에 물산으로 유명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ZZ라고 썼지만 누구나 다 아는데요. 이 컨소시엄 명품 사업가는 현장 설명회와 그 사건 총회 사이인 지경의 조합원들이 뷔페 식사를 제공하고, 이건 어디 마포구에 있는 GS 무슨 뭐 갤러리인가 어디 가가지고 식사 제공했어요. 냄비 세트를 제공할 때 닦아냈어요. 그냥 입찰 참여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입찰은 무효이고 총회 결의도 무효다. 아주 뚱뚱합니다.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 개별적 홍보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입찰 참여 규정에 보면요, 이행각서 내용 및 위반한 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입찰은 당연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법률적으로 무효와 취소가 있습니다. 무효 취소를 좀 구별하여야 하는데, 무효는요 그 하자가 매우 큰 겁니다. 취소는 하자가 작아요. 행정법에서도 그렇지만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이나 행정법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법에서는 무효는 하자가 중대하고 또한 명백해야 되고, 취소는 그렇지 않은 건데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하자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냥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당연무효라고 하는데, 취소는요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냥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일단 유효하고 취소라는 것을 선언해야 돼요. 이거는 무효는요 처음부터 그냥 효과가 없어요. 취소는요 효과가 있는 것 같은 외관을 가지는데 누군가가 지금부터 취소해 하면 이게 효과가 없어져요. 소극적으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언 행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취소는 뭔가 선언을 해줘야 되고, 여기 잘못됐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선택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 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 이런 하자는 그냥 무효야. 선언도 필요 없어요. 그냥 무효고, 이거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 뭐 좀 짜잘한 잘못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넘어갑시다. 그럼 이거 입찰 취소하자라고 결정 권한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 지침서를 쓸 때 조합에서도 취소와 무효를 구별해 두는 게 좋아요. 입찰 무효인데, 자 여기서 보면은 재판부의 판단은요, 이 사건 입찰 참여 규정 13조는 입찰의 무효 사유를, 14조는 입찰의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13조는 무효, 14조는 취소,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는 구체적 의사 표시가 필요한 반면, 무효 사유의 경우는 별도 의사 표시가 필요 없이 당연 무효이다 라고 재판부도 판시했고, 입찰 지침서 자체에서 이렇게 쪼개놔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조합은요 다음의 경우에는 무효로 할 수 있다. 가만히 있어. 이게 무효인가 취소인가 헷갈리고, 그 다음에 취소는 규정이 없어요. 그냥 이런 13조와 14조를 합쳐놓고 무효로 할 수 있다. 이 도대체 뭐 하자는 건데, 누군가 선언해야 되나? 선언 안 해도 그냥 무효인가? 애매하죠. 쪼개놓는 게 명확합니다. 무효는 큰 하자, 취소는 작은 하자. 내가 결정 권한을 가진 거. 그런데 이 태릉 현대는 이렇게 쪼개놨더라 이거죠. 쪼개놨고 무효 사유에 해당했어요. 냄비 세트 돌리는 것은 딱 보니까 문헌상 무효 사유예요. 그래서 그냥 무효다. 재판부는 그 무효를 그냥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이 피고 건설사는 뭐라고 판결했냐면, 그와 같은 사실이 있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뷔페 냄비 세트 돌렸어요. 맞는데 그거를 가지고 문제 삼아서 조합의 이사회나 대의원회가 무효임을 선언하는 바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선언한 사실이 없으니까 우리는 효과가 있다 싶은다. 아니야, 당신들은 그 사유에 해당되는 순간 선언의 필요가 없이 그냥 무효다 라고 재판부가 판단하고, 입찰이 무효라는 결의를 한 바가 없다라고 건설사한테 항변했는데 그런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입찰 참여 규정과 지침서에는요 꼭 무효와 취소사를 구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입찰 참여 규정은 당연무효로 한다라고 명백히 써 있었고, 잠깐만 이게 밑으로 내려. 관련 증거들을 살펴보건데 어쩌고 저쩌고 데리고 와서 부패 식사를 했다. 부부에서 갤러리 무대 나오시고 들어가서 효력정지가 처분도에서 결국은 효력이 정지가 됐고 온결정인가 온결정인가 해서 그냥 다시 뽑았어요 결국. 해결 방안, 개별 홍보금지 뭐 이런 건 다 이제 너무나 유명한 것들이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최신 판례가 또 하나 있는데 2016년 재개발조합의 시공사 선정계가 무효가 되는 경우라고 해서 여기가 응암 2구역인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건설회사가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경우 무효라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응암동의 롯데건설입니다. 롯데건설이 시공자 선정 무효가 됐어요. 무효가 돼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고등법원까지는 시공자 선정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는데 대법원에 가서 이건 시공자 선정 무효라는 취지로 파기환송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시공권이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으로 다시 환송이 됐는데 이상한 일이 뭐가 됐죠? 원고가 소취하를 해버렸어요. 원고가 소취하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 조합원 한 명이 롯데건설은 우리의 시공자가 아니야, 잘못 뽑은 거야, 저 사람들은 부정행위를 했어 라고 소송을 걸어서 대법원에서 그 사람이 원고가 승소의 취지로 파기환송됐는데 고등법원에서 소취하를 해버렸어요. 네, 뭔가가 모종의 그 협상이 오고 갔을 거라고 강력하게 추측이 되죠. 아마 상당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소송 다시 하면 돼요. 롯데건설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처음부터 1심부터 다시 소송을 넣는 거죠. 누군가 한 명이 또 저번에 한 사람으로서 이건 용서 못해. 소송을 또 넣을 수 있어요. 소송 안 넣대. 그거 넣으면 되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강심장으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구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송을 떠나세요. 그랬더니 되나? 하더니 또 그 말이 그 조합장한테 건너갔어. 조합장이 제가 어디선가 뵌 사람이에요.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좀 그쪽 조합에 자문조사를 해달라니까 안 해주시고 아무튼 다른 변호사하고 거래를 하는데 근데 김영훈 변호사 그 롯데건설 그 소송을 다시 하라고 했다며. 아니요 저는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고 물어볼 때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그냥 얘기했을 뿐이 제가 권유한 건 아니에요. 그러냐 아무튼 알겠다고 그런 말 자꾸 하지 말라고. 근데 소송 다시 넣으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제 의뢰인들한테 소송 넣으라고 했더니 못 넣더라고요. 강심장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되돌이표래요. 그냥 계속 그때 가서 계속 무만 해야 되겠죠. 돈 주고 했는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근데 조합은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이 있어. 물건 하나 사가지고 물건을 살 때도 이제 조합은 제가 이제 가장 그 재개발자금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지분을요 2억 원짜리 부동산에 10분의 1 지분을 사가지고 조합장 노릇을 해먹잖아요. 2억 원짜리 부동산에 10분의 1 지분을 사면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재산을 가진 사람이 2천억 원대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장이 돼요. 근데 그 2억 원짜리 부동산도요 저당권 꽉 차있는 깡통이에요. 게다가 자기는 신용불량자이고 근데 10분의 1 지분은 게임도 아니에요. 100분의 1, 1000분의 1 지분도 봤어요. 징글징글하대. 그렇게 해서 조합장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 법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일개 조합 그 마을 전체의 부동산 자산 가치가 1조 원이 되는 데도 있어요. 종전자산 가치가. 근데 자기 재산이 부인 명의의 1억 5천짜리 빌라 하나이고 깡통이 꽉 차 있고 자기는 지분 100분의 1 가지고 조합장이. 그러면은 눈에 뵈는 게 하나도 없죠? 배째 죽여. 연대보증? 연대보증 사고 그냥 500억 1000억 연대보증 쓰죠. 뭐가 무서워요? 뺏길 게 없는데 뺏길 게 10분의 1 지분밖에 없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그 사람이 제일 무섭죠. 그건 법으로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법을 어떻게 만들죠? 그 동네 평균적인 자산 가치의
조합원 평균 자산 가치는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조합장을 하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사람이 갑자기 미국에 잠깐 미국에 있다가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으로 귀화해가지고 귀화한 6개월밖에 안 됐어요. 대통령 출마를 해요. 이런 게 가능할까요? 안 되잖아요. 국내에 5년 이상 뭐 살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조합장은요 아무나 돼요. 그냥 막 사면 돼요. 물론 조합장이 되기 위해서는 뭐 2년 이상 살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긴 하지만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여기서 보시면요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1인당 50만 원에서 3,500만 원의 돈을 지급하여 서면 결의서를 진구하였다는 등의 범죄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죄 판결까지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공권이 없다고 파기환송을 당한 거죠. 무슨 건지. 그리고 무슨 건설은 2차 총회 직전에도 관련 용역업체에 수십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서 한 것은 그래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파기됐다가 그냥 저기였죠. 소치화되어 버렸죠. 그래서 최근에는 또 좀 이런 각종 이제 시공자 선정에 관해서 제가 이게 예를 들었는데 요새는 이주 관리에 대해서 좀 이상한 사업 시행 인가가 있고 관리 처분이 있으면요. 관리 처분이 나면 이제 명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이주 관리 명도라는 업체를 여기서 이제 뽑는데 이주 관리하고 뭐 도면 작성하고 그래서 소장 가처분하고 소송해서 집행까지 이루어지면 이 모든 거를 법무사가 그냥 통으로 위임을 받아 통으로 선정이 돼요. 통으로 선정이 돼서 50억에 이걸 선정이 돼요. 50억에. 그래서 이 중에 얼마 떼주겠죠? 이 업체에다가 한 15, 20억 떼주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꼬붕 변호사를 한테 뭐 한 7,8억 떼주고 소송하라고 하고 요런 게 지금 유행하고 있어요. 이거 법무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둘 다 걸려요. 법무사법에 보면요. 법무사는 각종 뭐 소장, 고소장, 뭐 서면 제출, 작성 대행만 하는 거예요. 그 범위를 초과하는 소송행위 기타 등을 하면 안 돼요. 그게 명확히 써 있어요. 근데 변호사를 쫄딱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총 50억을 세금으로 받은 다음에 하청을 줘요? 하청을 주는 행위예요, 이거는. 물론 나중에 이 변호사한테 8억을 주기로 하면 조합이 직접 쏴주긴 하겠지만 사실상 이거 소개한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종종 벌어져가지고 변호사들이 변호사들이 던지고 간 사탕 받아먹으러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는 지금 이런 모양이 돼버렸어요. 이거를 가지고 제가 막 항의를 했더니 어떤 조합장님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열심히 영업을 하시지 변호사라는 직책은 원래 영업을 적극할 수 없는 구조가 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변호사는 소송에 직접 나가고 서면을 쓰고 변론을 해야 돼요. 근데 법무사들은요 법무사 법인의 사장인 법무사가 등기서를 쓰나요? 사장 법무사가 등기서를 안 써요. 그까짓 거 그런 거 안 해요. 다 밑에 직원이야죠. 근데 사장인 변호사는요 직접 법정에 가요. 재판장님 어쩌고저쩌고 그 타이핑을 쳐요. 직접. 그러니까 영업을 못하고 이 법무사 밑에 따까리 이렇게 빠져들어가지고 떡고물이나 먹고 있고 이 법무사는요 자기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서 이주관리에 관한 이주관리 자기 사업 범위 정관이라든지 사업자 등록 범위 등기부 등 업무 범위를 초과했어요. 초과해서 이런 사람을 지명한 거죠. 변호사도 사실상 소개한 거고 법무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이거를 지금 열고 있는 변호사들이 많아요. 이거 한번 고소고발을 해야 되겠다. 이걸 무지하게 많은데 아무튼 통으로 하는 게 요새 유행을 해가지고 나도 해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따졌죠. 조합장한테. 아니 조합장이 그렇게 치면요. 제가 100억에 위임을 받아서 정비사업장 한 30억, 뭐 참호업체 한 50억 이렇게 떼어주고 그래도 돼요? 근데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돈은 직접 쏴주세요. 근데 총회에서 선정될 때는 법무사만 선정해요. 법무사가 지명권을 가져요. 이주관리업체가 변호사 지명권.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업체들이 지금 난리. 그리고 요즘은요 이제 입찰이 예전에는 이제 그 영업을 많이 한 업체들이 그 조합에서 대부분 지명이 됐는데 요새는 듣보잡들이 나타나서 이제 그 따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공개경쟁 입찰에 붙이잖아요. 입찰에 붙이면서 사실 짬짬이야. 여기를 마음에 두고 이제 입찰을 했는데 엉뚱한 놈이 들어오는 거죠. 엉뚱한 놈이 들어오는 일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요즘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출시정국시대예요. 그리고 쉬는 시간도 없이 막 왔네요. 좀만 하고 끝내죠. 그리고 뭐 도급제, 지분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건설본부대학원에 오실 정도니까 다 아시죠? 모르시는 거 있나요? 용감하게. 너무 쉬운 것 같더라고요. 이거 설명해도 되나? 아니요? 임대호 선생님이시죠? 네, 이거 아시죠? 좋아요. 원래 도급이라는 것은 발주자가 있고 이 도급이 이 수급인이죠. 이 사람이 수급인. 일을 맡은 사람이고 여기가 도급인이죠. 도급을 준 사람. 일을 맡은 사람이 여기서 이제 건설사. 이게 건설사고. 그러면 뭐 3.3제곱미터당 얼마. 총 연면적 얼마. 그래서 당신 총 매출액 3천억 원. 정액제로 딱 떨어져서 먹고 떨어지는 게 이제 이게 도급제죠. 이게 정액으로 딱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단가대로. 나중에 추가공사를 하면 추가공사 비용도 좀 플러스 알파. 추가공사 해서 이렇게 먹고 떨어지는 게 이제 도급제고, 지분제는 여기도 사실 이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주인인데 여기도 주인으로 들어와. 나도 주인이야. 지분을 먹어. 얘도 지분을 먹어. 그런데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사실 얘가 주인이고 얘가 객이 돼서 내가 얼마를 먹고 너는 그 얼마만 먹고 떨어져. 너는 평당 10평이니까 10평이면은 건물 면적 10평 줄 테니까 이거 먹고 떨어져. 딱 정해주는, 딱 떼주는 거죠. 당신 10평이면 아파트 10평 줄게. 10평 공짜로. 이렇게 주고 나머지 남는 거 얘가 다 먹는 거죠. 변호사 사무실을 사례를 들면은 변호사 사무실은 변호사가 사장이고 밑에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변호사 사무실에 한 달 매출액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직원들 임금이 2천만 원이다. 나머지 3천만 원 변호사 다 먹어야 돼. 1억을 벌면 2천 주고 나머지 8천 변호사 다 먹어야 돼. 그런데 이 지분제는 사무장한테 역고용당하는 거죠. 변호사가 월급을 받아. 변호사가 월급을 받고 사무장이 이득을 다 가져가. 이게 바로 이제 이 지분제죠. 건설사가 우리의 하인인데 하인이 와서 우리 월급을 주는 거죠. 너 이거 됐지? 먹고 떨어져. 나머지는 다 여기서 먹는 거죠. 건설사가. 이렇게 건설사한테 사업을 역고용당하는 게 지분제입니다. 건설사는 그냥 머슴으로 일처리 한 대가만 주는 게 도급제죠. 너무 심플한 건데 그런데 이 지분제도요 확정지분제라고 있어요. 이 조합원들은요 나는 요만큼만 딱 먹고 나는 이만큼을 먹을 테니까 나머지는 네가 다 가져가. 그래서 이 사람의 지분을 확정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조합원들은요 리스크를 지기가 싫어하잖아요. 리스크를 지기 싫어하니까 내가 땅이 20평 있는데 내 땅 20평이면 아파트 20평 그냥 공짜로 줘. 나머지 네 건설사들이 알아서 다 해.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으면 네가 손해보고 경기가 좋으면 네가 이득 봐.
이게 딱 눈 감고 나는 요것만 먹을래라고 했는데 건설사는요 경기가 좋으면 자기가 다 있고 경기가 나쁘면 이걸 달라고 먹어. 그러겠죠. 건설사가 훨씬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배고프면 뺏어먹고 남으면 전부 이득은 다 내 거, 손해는 나 못 봐. 라고 점점점 침범에 들어옵니다. 침범에 들어서 계속 가르쳐 본 게 변경을 구하면서 야금야금 쳐들어오죠. 그래서 완전한 확정지문제는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급제를 보면요, 조합원이 사업을 운영하고 지분제는 시공자 주도로 사업 진행을 한다. 조합원은 확정된 무상지분을 받는다. 확정된. 조합원이 역부용 하는 거죠. 좀 변호사 사무실 못 나가는 사무실 보면요, 변호사가 일정 수입을 받고 나머지 사무장이 다 알아서 하는 거죠. 변호사가 고용자 이름만 빌려준 거죠. 지금 이게 그거예요. 조합원은 확정된 지분만 받고 나머지 이득은 다 시공자가 먹어요. 공사비 조정료, 당연히 공사비 상향 조정이 없는 것이 원칙인데, 상향 조정은 없는 것이 원칙인데 자기가 손해 보면은 손해를 못 보겠다고 하면서 공사비 상향 조정을 요구하죠. 그리고 조합이 이거는 개발이익은 이제 조합이 누리는데 이건 시공자가 개발이익을 다 독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여건이 악화될 경우에 시공자는 손실 보전을 위해서 품질이 저하될 수 있고 여러 방법을 통하여 확정 지분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자는 입주 시점까지 사람을 괴롭히더라고. 여기는 다 건설사에서 온 사람들 많이 계신가요? 건설사 진짜 나쁜 짓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건설사가 힘이 제일 세니까 나쁜 짓을 많이 하죠. 인간은요 누구나 다 나빠요. 제가 보니까 인간은 다 나빠요. 그런데 힘이 센 사람이 그 나쁜 짓을 할 파워가 있으니까 더 나빠 보이는 거죠. 누구나 다 나쁩니다. 다 이기적이에요. 나쁜 짓을 할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힘만 생기면 다 합니다. 건설사만 나쁜 게 아니고 다 나쁘지만 건설사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짓을 해요. 입주를 다 지어가지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시공자가 추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은 입주할 수 있는 키를 안 줘요. 키를 안 줘가지고 입주하려고, 자 예를 들어서 2017년 3월 1일날 입주를 해야 되는데 시공자가 아파트 키를 딱 가지고 입주를 안 시켜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다 이사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못 들어오고 다른 데 이삿짐 맡겨놓고 다른 데 벌벌을 떨고 있고 이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 추가 부담금을 내야만이 돈을 주게끔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신길동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KBS에 방영된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합하고 시공자하고 통장을 공유로 있어요. 공유로 하는 거 있고 분양대금이 이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통장으로 들어가면 조합도장과 시공자 도장이 같이 찍혀야지만이 인출해서 시공자로 가게 돼 있는데 이걸 자동이체 시켜놓는 데도 있어요. 시공자가 힘이 세가지고 자동이체 시켜놔서 들어가자마자 쫙쫙 빠지게끔. 조합장은 뭐예요? 조합장은 허수아비죠. 이제 시공자의 꼽은 시공자가 최순실, 조합장은 박근혜 이런 데 굉장히 많아요. 네, 항상 그 배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조합장은 어리버리하고 무학일수록 훨씬 있고, 그래서 한참 일하다가 아니면 또 자르고 또.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은 많은 분은 자기가 시공자에 있었는데 자기들이 세워놓은 조합장의 배신하니까 그 조합장을 또 자르고 그 뒤에서 마크 작업을 다 자르고 참여를 하더라고요. 자기 옛날에 참 나쁜 일 많이 했다고. 시공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정겹체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그 사람을 왕으로 옹립한 다음에 왕이 되면 안 되고 잘라요. 배우 조정을 고소해. 전부 다 주고. 근데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알게 되죠. 이건 뭐 다 뻔한 얘기고, 여러분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이런 강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니까. 여러분도 다 그런 착각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상지분율 요거
예전에 요거 하나만 보고 갔다가 확정 지분제 방식에서의 경쟁 사례라고 해서 GS건설과 반포주공 3단지 재건축 조합인데 일반 분양 아파트의 예상 분양 수익금 중 10%를 초과하는 이득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비가 증가하더라도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을 하지 않겠다는 확정 지분제 방식을 채택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비가 증가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이득을 침해하지 않겠다. 시공자가 다 손해를 보겠다. 이득이 나면 시공자가 먹고 손해가 나도 시공자가 손해를 보겠다. 조합원들은 딱 정해진 확정 지분을 그대로 주겠다. 확정 지분 나머지 것만을 시공자가 먹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사업 진행 도중에 정부 정책이 변경돼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자 GS건설이 이제 이거 말이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잠깐 이게 왜 이러지 하면서 이게 아닙니다. 바꿔야 되겠습니다. 공계약을 체결하면 10% 초과분을 배분하지 않는 쪽으로 옛날에 이렇게 했던 것을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바뀌는 거예요. 확정지분 완전히 그 사람 조합원들의 이득을 보장해 준다고 해놓고 이게 아닌데요 라고 매우 중대한 변경을 해버리니까 이거를요 과반수로 찬성 의결해요. 이거는 거의 헌법을 바꾸는 정도의 중대한 일이거든요. 이걸 과반수로 찬성 결의하니까 이 소송이 붙은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걸 과반수로? 일반 정족수로? 아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대한 근본적인 사업 방식이 변경이기 때문에 정관 변경과 마찬가지로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참석자 3분의 2가 아니라 총조합원 3분의 2. 총조합원 1000명이면 670명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찬성이 있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재건축 계획을 변경한 것에 해당하므로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이제 반포 3 재건축 조합이니까 터미널 옆에 반포 2단지가 레미안 퍼스티지고 그 다음에 GS 자이 그 대형평 있는 데가 반포 자이죠. 거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반포 2단지와 반포 3단지는 참 많은 대법원 판례를 양산하는 곳이에요. 대단한 많은 변호사들을 여기 살리고 이게 대단한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매우 중대한 변경은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확정지분제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변경을 해버린 거죠. 그때 이제 조합 측에서도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뭔가 조합 집행부와 시공자하고 뭐 쿵짝이 맞아서 일반 조합원들 뭐가 뭔지도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도장 찍고 넘어간 거죠. 안 된다. 과반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위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공자는 사업 여건에 악화가 있을 경우는 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어떤 형식으로든 강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합의 집행부를 구워 설명해요. 우리가 당신한테 이런 메리트를 줄 테니까 그걸 좀 변경시켜. 쉽게 말하면 그거죠. 국민의 세금을 올려. 당신들 집행부 정권은 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되면 손해가 없죠. 국민들만 죽어나는 거죠. 조합원들만 죽어나는 거죠. 이러려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